여러분은 한정우대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세요. 부동산 DJ. 네,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슈입니다. 네, 뽀로롱. 뾰로롱 이런 거 좀 해줘요, 부디. 어떡해. 점점 자연스러워지겠죠? 좋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5대 이슈를 매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물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저희 맘대로 뽑는 건 아니고요. 관련 기사량이라든지 누리꾼의 댓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 더해서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서 5대 이슈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국민 1000명 조사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엄선해서 그래도 뽑고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알아야 되겠구나.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1분기 서울시 부동산 거래 그중에 3분의 1은 다른 지역 거주자가 매수했다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를 봤는데 서울 내에 토지와 주택 매매 거래에서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요. 무려 30%를 돌파했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에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디 서울에 살지 않는, 그죠? 서울 밖에 사는 외지인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매수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사실은 당연한 그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태까지 제가 말했지만은 네. 시장은 점점 양극화가 되는 건 뭐 분명하거든요. 근데 뭐 외지인들이 서울에 와서 집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에 좀 돈 많은 고소득자들이 이제 서울시장에 주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건 뭐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일인데 이번에 좀 더 이제 그 거래량이 비중이 좀 늘어났다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것은 계속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능력이 된다면, 네. 내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뭐 특별한 일은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바로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입니다. 새 정부의 LTV 완화, 한국은행 집값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완화가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점점 높이고 지방은 오히려 낮춰서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이런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디도 5위 이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양극화 언급도 해주셨고 그렇죠. 이건 계속될 것이고 더 심해질 것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대출 받아서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지금도 뭐 서울 쪽이 집도 공급도 부족하고 예전부터 서울에 많이들 투자를 해왔잖아요. 네. 여태까지.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은 뭐 수요가 당연히 대출 규제가 풀리면은 이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 돈들은 서울로 간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방은 반대로 또 수요가 작아지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서울 쪽으로 오니까 감소하니까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결국 이런 거예요. 뭐 DSL 변경 없이 LTV만 높여서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 구매력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매력 차이가 커지는 만큼 고소득자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뭐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로 나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양극화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담당하고 있는 네. 금리도 결정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있죠. 그렇죠. 괜히 냈을 리는 없고 결국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뭘까요? 그렇죠. 결국은 뭐 이 LTV나 이런 것들을 규제를 뭐 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항상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시장에 움직이게끔 자율적으로 놔두는 게 가장 이 부동산에서는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규제보다는. 그런데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결국엔 기승전 공급이군요. 그렇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있는 거죠. 네.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고 쉽게 지금 1년간 유예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로를 양도세? 좀 그렇죠, 열어주고. 그렇죠. 근데 네. 그것만 그렇게 네. 다주택자 퇴로만 열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사줄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취득세가 지금 엄청 중과가 되고 있는데 2주택 8%, 3주택 이상이면 12%, 거기다 부가세까지 하면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취득세도 뭔가 좀 낮춰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거래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펴줘야 사고 팔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왜 그래야지 이게 되지.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공급을 늘리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기승전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공급이다. 그렇군요. 그런 메시지를 또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매매라는 게 진짜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야 사줄 그게 사람이 없는데 뭐, 그렇죠. 뭐 물건만 많은 뭐합니까? 사고 팔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양도세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었는데 취득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온전한 정책이 되는 거지. 네. 지금 무조건 양도세 완화해서 그럼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 그렇죠?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매매라는 건 항상 사고 팔고다. 좀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3위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격전지가 좀 여러 군데 있어요. 사실 뭐 경기를 비롯해서 서울 당연히 그렇고요. 인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의 경우에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 보면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차기 서울시장 핵심 업무로 부동산 정책을 손꼽았기 때문인데 서울시장이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사업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약 53%가 그러니까 과반수죠.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런 응답자가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공약은 어떤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사실 지금 선거가 대선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 그렇죠. 대선 때도 부동산이 진짜 핫했는데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금 여파가 되게 큰 후유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그 후유증이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 공약을 잠깐 보니까 네. 이게 좀 황당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요? 좀 그거 왜 소개해 주세요. 그러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1호 공약이 한강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하겠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화.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어요,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 그렇지, 한강 르네상스라고 네네. 해서.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반대로 또 어떤 걸 내놨냐면요. 일단 1호 공약이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뭐 안심소득, 공공의료 확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이건 또 민주당의 그 어떤 핵심적인 그런 공약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상이 서로가 서로의 걸 좀 뺏어가려고 뭔가 이렇게 좀 한 게 거예요?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참 영원한 그 어떤 정책이라든지 공약은 없구나. 항상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믿을 놈 없다. 아유.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결론이 좀 격해지네. 한번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다 좋은 건데, 좋은 얘기죠.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바가 이제 정책으로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주셨으면 하는 건데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는 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 누가 되시든지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곧바로 2위 가보겠습니다. 이 소식이군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가격 현실화의 방점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늦추고 정비사업 갈등을 키운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면 폐지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예에서 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하거나 아니면 개정이 될 것이다. 이런 설이 좀 힘을 얻고는 했었는데, 근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가 가격 현실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히 좀 시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둔천주공 아파트가 지금 중단. 재건축이 네. 지금 한 50% 조금 넘었나요? 공정이? 아니, 그거 진짜 어떻게 해요? 중단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 공사비 올려달라.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들 지금 엄청 맞아요.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분양가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대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공사 현장들 가보면은 지금 전부 그런 문제들로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 현실화라는 거는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없애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건축비나 가산비 등 이런 것들 산정 기준을 갖다 좀 더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시세의 한 60% 안팎?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됐다면 그걸 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를 높여서 어쨌든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6월 달? 이제 5월 거의 이제 말이니까 6월 달 정도 되면은 그때 안에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원자재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슈도 있고, 그래서 공사 현장 정말 곳곳에서 이런 일이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해요, 어쨌든 그렇죠. 네. 대책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이르죠. 왜냐하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뭐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이야기입니다만 워낙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급하게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부동산을 꼽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사실 이런 평들도 있거든요. 부디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약보다 좀 후퇴한 그런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공약을 내걸었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 어떤 여론이나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뭐 네. 내년으로 일기 신도시의 어떤 그 재건축 완화, 안전인도만을 뭐 1년 연기하겠다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저는 관건은 이번 지방선거라고 봐요. 6월 1일. 네. 지방선거에서 어떤 그 결과표를 받아드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냐 아니면은 조금 더 늦게 진행이 될 수 있냐의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우리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야 지금 뭔가 뭐 1년 후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더 빨리 땡겨지느냐 아니면 좀 더 늦어지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2위로 꼽았는데 요 윤곽은 어느 정도 시기쯤 나올까요? 지금 뭐 한 6월 달이니까 뭐 한 6월 달 정도에 뭔가 좀 추진을 해보겠다고 해요.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게 뭐 공사 현장들과 맞물려 있는 그렇죠. 가장 큰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빨리 뭔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소식도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해주셔도 좋고 저희가 이렇게 쪼개서 또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매주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슈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좀 이런 거 효과음 옆에서 알았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두구두구두구. 두둥. 네, 좋아요. 서울에서 전세보다 월세살이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른바 월세 난민도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참 너무 씁쓸해서 사실 효과음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전세 월세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전세 월세화가 뭐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말 그대로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월세가 그만큼 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 분석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서울 지역의 월세 계약 비율이 51.6%입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어선 거예요. 반을 넘어선 비율로 월세 계약 비율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통계 발표 이래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보다 앞선 상황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월세화가 지금 가속화된다는 얘기가요, 부디. 저는 어제 오늘 듣는 얘기는 아니고 꽤 들은 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고 있다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전세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조금 특이한 어떤 주거 문화랄까요? 그렇죠. 이렇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네요. 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장 가속화시킨 거는 결국 임대차 3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과도한 세부담 때문에 전세로 주는 것보다 월세로 놓는 게 훨씬 더 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세 전환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물도 지금 전세 매물도 없고 그리고 전세값은 또 뛰고 이렇게 지금 가면서 하여간 복합적인 요인로 전세 수요, 이 월세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월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물론 이게 꼭 이런 경우가 100% 답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돈을 좀 모은다 그럴까요?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월세로 매달 나가는 게 좀 아까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는 일단 생각이 그래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대로 2차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거주하는 동안에 주거가 해결이 되는 동안에 돈을 좀 모으고 내 집 마련도 추후에 좀 해보고 이런 어떤 사다리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게 좀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한 10년 됐나요? 10년 안 됐나? 그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세제도 없어진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전세가 없어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디 그러면 예측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부디가? 아니, 제가 맞았죠. 그때 그 사람들은 10년 내로 막 없어지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10년은 지금도 안 없어졌으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거죠. 네네네네. 어떤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세제도 안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세는 정말 우리나라에 유용한 그렇죠. 이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거 사다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였거든요. 전세제도가. 근데 그런 게 지금 이제 점점 없어지지만 저는 근데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세제도라는 게 없고 전부 월세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임대료의 거의 한 4분의 1? 이걸 월세로 내더라.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는 틀리다. 우리나라는 틀리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물론 이제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는 그건 누구도 모르죠. 모르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50년 이내는 절대 안 없어진다. 네, 그렇게 저는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지나도 우리가 요 방송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 그때 되면은 한번 검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없어졌잖아요. 예리하게. 혹은 부디 아직도 남아있네요. 진짜 전세가 막 이러면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억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5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이 방송을 해서 좀 검증을 해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 당연히 전세값도 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임대차 3법 말씀하셨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그 갱신일이 그렇죠? 이제 여름으로 다가옵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2년 지나서 시세대로 올릴 수가 없었던 5%까지만 올렸던 분들이 이제 4년이 되고 나서 그 시세를 한꺼번에 반영해서 올리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많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못 올려가지고선 남들 지금 전세가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3중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아까 제가 말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고 아니야 이거 그냥 5%로 갈 거야. 이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죠.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세입자랑 어떤 그 관계가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요즘? 아, 그러니까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조금 여담이지만, 길 가다가 누가 쓰러지면은, 예전에는 그냥 득달같이 전부 다, 제가 어릴 땐 그랬거든요. 가서 막 구출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간대잖아요. 너무 좀 황폐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방송하면서 문득. 네. 좀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 그죠? 그럼요. 돈도 열심히 벌지만 조금 그 따뜻한 만큼은 잃지 않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어쨌든 자 전세로 인한 요인 좀 더 짚어보면 그래서 그런지 서울에서 전세 살려면 1억 2천만 원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는 1억 2천보다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아, 더 그쵸? 사실은 더 높습니다. 이건 평균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냈는데 1억 2천만 오르면 그나마 작게 오르는 거죠. 예, 지금 보면은 뭐 2억도 오르고 3억도 올려달라는 데 그러니까 있거든요. 평균이니까. 평균이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뭐 좀 다를 거고요. 네. 지역마다 다를 거고. 그래서 이 전세 대란에 대한 8월달 계약갱신 정권 만료되어서 이제 전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마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결국은 뭐 그 전세금 올려달라고 못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이렇게 밀려간다는 게 적당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임대 형태를 어쩔 수 없이 내 그런 의지가 거죠. 아니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일단 매매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여유가 좀 부족하시거나 아직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될 바에는 월세를 할 바에는 좀 작은 거라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가 매수를 할까라는 분들이 늘 수 있진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아니면 외곽으로 좀 밀려나든지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서울에 살기 싫어서 외곽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대로 좀. 내가 서울에 살 수 네. 있으면 서울에 살고 싶지만 금액이 뭐 전세값도 비싸고 집값이 비싸니까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전세나 월세로 가는 수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쯤에서 그러면 월세 수요자분들 앞으로 이제 계약이 닥쳤거나 임박했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꿀팁이랄까? 아니면 이런 마인드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지금 무주택으로 이렇게 월세나 이렇게 사는 분들, 전세나 사는 분들한테 정말 마음을 진정을 담아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내 집 장만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는 대출이 일단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갚느니 못 갚느니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시고 실제로 부담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거 안정성인데 그것은 투자랑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집을 장만하는데 일단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 집값은 우리는 뭐 떨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해서 떨어지면 좀 어떻게 좀 사볼까 이렇게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부동산을 30년 하면서 집값이 일시적으로는 하락할지언정 집값이 떨어지냐고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린 음마아파트 88년도에 8천만 원이었다니까. 네, 8천만 원. 그땐 그것도 엄청 비싼 거였죠. 그때도 아무나 투자 못 했어요. 그때도 상당히 비싼 금액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30억짜리 아파트가 25억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5년, 10년 되면 얼마 갈까?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어떻게든지 내 집 장만을 하는데 가장 우선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움직이시는 게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25억까지는 살 수 없어도 어쨌든 내 수준에서 맞는 계획 안에서 그렇죠. 내 집 마련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 안정성을 일단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을 계약하는 게 좀 더?
판단할 것 맞죠. 같아요. 예,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진정성을 다해서 진정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신다 강조를 해주셨어요.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24시간 열어놓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부터 실수요자, 세입자, 부동산이 필요한 모든 분들하고 사실 함께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우리 재테크의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식도 괜찮고 코인도 괜찮지만 코인 시장이 요즘 뭐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게 뭐 사지 않더라도 꼭 매수 안 하더라도 관심은 항상 가져야 돼요. 집 없이는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어쨌든 거주용이더라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네. 부동산의 비중이 한 75% 되거든요. 전체 자산, 개인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빼고 부동산 자산은 75% 되니까 어쨌든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하면 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그래서 저보고도 너나 많이 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하신 점 전화, 문자 여러분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댓글에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네이버에 양식 하나가 뜰 거예요.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양식이 뜨니까 거기 활용해서 또 상담 내용 보내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슈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민 본격적으로 해결 도와드려야 되겠죠? 부디의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